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제로 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예. 이게 이제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이게 좀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예. 특히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끄는 주요 분야 좀 보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 뭐 4차 산업도 보시면 되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뭐냐면 자율자동차입니다. 아,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동차에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쓰이고 있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에는 한 600개 정도 쓰이고 있어요. 네. 2배 늘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자율자동차로 앞으로 바뀌게 되면 불과 5년 내에 바뀔 겁니다. 그러면 10배 이상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3,000개 이상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완전하게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자율자동차로 바뀐다면 그때는 뭐 5,000개 이상도 쓰이는 거죠. 한 대당. 예.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앞으로의 어떤 시장성이 좋은 거죠. 그러면 300개에서 5,000개로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와, 예. 그러면 이건 거의 20배네요. 15배, 20배. 예. 와. 그리고 그 반도체가 쓰이는 분야를 보시면 그 세 분야가 지금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센서 쪽이에요. 센서는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을 감지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제어 쪽입니다.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제동장치라든지 이쪽에 네.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MCU가 많이 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구동장치예요. 네. 그쪽에도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다양한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자율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전기 분야에도 많이 쓰여요. 네. 지금 자동차가 보면 완전히 실내가 집안처럼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전기 전자 관련된 가전이라든지 다 들어오는 거죠. 예, 다 쓰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메모리도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또 그 가전제품이 예, 들어가는. 예. 그렇구나.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게 이제 큰 흐름이고 예. 이게 시장이 앞으로 그냥 이건 대세로 거의 정해진 거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센서 제어 구동장치로 예. 들어가고 예. 또 그 안에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처럼 전자제품들처럼 그렇죠. 그게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네. 거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예. SK 하이닉스가 좀 주목하는 예. 그 8인치 그게 주력이 되는 건가요? 예, 되죠. 예. 야. 센서가 거의 다 8인치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예. 그 키파운드리 같은 거 이제 인수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거군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예. EUV 첨단 공정으로 좀 예. 갔잖아요. 예. 여기에는 좀 기여가 기여가 크진 않죠. SK 크진 않지만 또 메모리 쪽은 많이 쓰이죠. 또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예.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쪽에서 또 많이 쓰이는 거죠. 또 그렇구나. AP도 나중에 일부 쓰이겠죠. 또 그 안에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어떻게 예.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되겠죠. 그렇죠. 예. 더 이렇게 첨단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동차 들어가죠. 성능이 예. 올라가면. AP는 쓰입니다. 그런 예. 거구나.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정말 주목해야 되고 이 수요 폭발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예. 그 4차 산업혁명,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거기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 흐름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게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좀 가는 데 있어서 예.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좀 잘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커지는데 두 겹도 모두 잘하고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고. 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의 퀄리티가 일단 높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품의 퀄리티거든요. 이게 높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높고 그다음에 또 큰 기업들이 또 장점이 뭐냐면 제품을 많이 생산해요. 예. 하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100개를 만들 때랑 10,000개를 만들 때랑 가격 차이가 심해요. 2배 차이 이상도 날 수가 있어요. 그 규모의 경제라는 그럼요. 게 예. 실현되는 게 반도체군요.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격 경쟁력 측면과 제조 능력 때문에 예. 앞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혹시 좀 기대할 수 있나요? 그 현대자동차, 예. 기아차 예. 우리나라에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연합을 예, 해가지고 연합을 할 겁니다. 지금도 아, 많이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막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기본적으로 그 현대가 지금 모비스라든지 뭐 몇 군데 계열사가 있잖아요. 같은 그런데도 지금 이제 반도체를 제조합니다. 아, 해요. 해요. 어.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 제조를 직접 하지 못하고 아, 설계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죠. 어. 하다 보니까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데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런 혜택을 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되게 이 글로벌 독과점이라고 하나요? 너무 예. 이렇게 공룡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간의 연합이 예. 중소기업들이 뭐 이게 또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이슈. 예,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뭉쳐야 예,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같은 거리적인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게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어떤 거리가 멀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 있으면 연합하기도 쉽고 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그 파운드리하고 오스텍 기업 있잖아요. 이쪽 기업은 밀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겨요.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되게 또 미세화 예,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밀착하게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랑 오스텍 기업은 밀착하게 같이 있습니다. 같은 국가의 파운드리를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오스텍 기업하고 같이.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5셋까지 예. 5셋이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그 단계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기까지 좀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좀 만들어져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오스텍 기업이랑 엄청나게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코 테크놀로지랑도 이제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내에 있는 오스텍 기업들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지금 이제 점점 구축되고 있는 중인데 예. 이러한 과정이 다른 글로벌 업체들의 서플라이, 뭐 국가들의 서플라이 체인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예. 경쟁력이 있다, 할만하다. 제일 강한 거는 이제 대만이 잘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처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좋아지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라잡기 잘하잖아요. 그렇게 예, 또 예. 그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후발주자라고 뭐, 해서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예, 보시고. 그 한번 보실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국의 시선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우리나라의 그런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업들을 폄하하는 그런 게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예.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좋죠. 예. 좋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좋게 보고요. 그 생태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K벨트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딱 머릿속에 떠오른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예. 그 반도체 그거를 중점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무역 전쟁 중에 가장 그 화두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보는 하나와 그거 안에서 우리의 흐름이 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줄타기를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이제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랑 보면 이제 관계가 많잖아요. 공장도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쪽도 만족을 해야 되고 저쪽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제재 받지 않았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잘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런 어떤 줄타기를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올림픽 이슈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좀 중국보다는 미국의 줄에 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미국 쪽에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종속돼 그러니까, 있는 그런 예, 미국하고 중국 다 높습니다. 매출이. 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와,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올림픽 때 보면 한복 같은 거, 한복 이슈나 뭐 쇼트트랙 이런 이슈 하면은 이게 그냥 막 따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언급해 주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많이 경제 의존도도 높고 수출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또 놓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힘을 가져야 되나요? 예. 그 일본 그 재작년인가요? 그 일본 부품 예. 그거에서 우리나라 잘해왔잖아요. 잘했죠. 예. 그 중국을 상대로도 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뭐 잘할 수 있겠죠. 삼성이 최근에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때문에 진출했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미국한테 반감을 샀을 겁니다. 근데 잘했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 변화 흐름 속에서 좀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했을 때 좀 주목해야 할 기업을 좀 몇 개 꼽아주신다면. 예. 네.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MB에다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또 다른 기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ASML 추천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기업이 과연 EUV 장비를 독점할 거냐 앞으로도.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10년 이상은 독점을 할 거라고 봐요. 네. 다른 기업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이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광원을 만드는 회사인데 독점입니다. 그 회사를 ASML이 10년 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못 만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자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이제 유럽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 반사경하고 광학 렌즈예요. 이것도 다른 데서 잘 못 만듭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또 투자를 했어요. ASML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러한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어느 정도 독점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ASML이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장비들을 또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High-NA라는 장비예요. 요건 이제 업데이트 된 건데 반사경하고 광학 렌즈를 좀 크게 만들어서 해상력을 높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해상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작게 미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데서 들어오기 힘든 거죠. 이 장비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된답니다. 한 대가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미 인텔에서 계약을 했어요. 와. 2025년도까지. 와, 그럼 매출이 이미 났네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ASML.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인텔도 개발하려고 했었고, 니콘, 캐논 다 포기했습니다. 개발하다가. 삼성도 개발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SML까지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예.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정말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뭐 부품, 장비, 설계, 그 파운드리 뭐 이렇게 첨단과 8인치 다 넘나들면서 너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은 또 자세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기시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쓰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